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저녁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 14일하고 16일 이틀간 3일간이죠. 조사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요. 여당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이죠. 자,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이깁니다. 36대 윤석열 35, 안철수 5대 심상정 5. 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기가 막힌 여론조사예요. 심상정하고 안철수 두 후보가 동점 5점으로 어떻게 소수점 하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금년 내내 평가를 했지만요. 몇 개 아주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 제가 보기에는 한 1, 2% 안에를 제하고는요. 이렇게 똑같은 숫자 이거 만들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요. 많이 차이도 아니고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쭉 보면 그동안에 동점인 경우도 나타났고 참 희한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번 것도 36대 35예요. 자, 이거를 조금만 우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이번 주 나왔던 여론조사 기관들의 이 흐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게 이상한지. 자, 그래서 한국갤럽이 이준에 실시한 사자 조사의 경우에는 이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36% 동률이었어요. 한국갤럽. 근데 이번에 이재명은 변동이 없이 36이고 윤석열만 딱 1% 정도를 빠뜨린 건지 빠진 건지 35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대를 보면은 이재명하고 윤석열 이것도 또 딱 1% 차이가 나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는 이재명 우세. 그리고 60대 이상은 윤석열 강세입니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이 서울에서는 높아요. 이재명이 29, 윤석열 40입니다. 대신에 인천, 경기는 이재명이가 높아요. 37대 32.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서로가 달라. 그런데 이재명은 충청도와 호남 선두예요. 이재명. 그리고 PK 지역에서는 윤 후보가 우세합니다. 자, 저도 충청도가 고향인데요. 충청도 민심이 여간해서 돌아서지 않네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당입니다. 자,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은 33, 민주당은 31, 정의당 4, 국민의당 3, 그리고 열린민주당 2, 무당층 25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2주 전하고 비교해 보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3% 하락, 민주당은 2% 하락입니다. 자, 그리고 무당층은요 4%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30대, 40대 우세하고 그리고 20대, 그 다음에 5,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긍정 지지율이 37%, 1% 빠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적으로요. 한 8개 여론조사 기관의 흐름을 보면 우선 한국갤럽하고요. 넥스트 리서치, NBS 이 모두가 전화 면접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인데 그리고 친여 성향이 강한 기관들이에요. 여기는 이재명이가 앞서요. 그래서 이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1% 차이로 앞서잖아요. 36대 35. 그 다음에 넥스트 리서치를 보면요. 35.4대 33.3. 뭐 이것도 거의 1% 차이잖아요. 그 다음에 NBS 보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38대 36. 여기는 2%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점이 나오는데 이거 참 하여튼 재밌어요. 한국 리서치도요. 한국 리서치, 넥스트 리서치, 한국갤럽, NBS 모두가 이게 뭐 형제간 아니면 사촌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친여 성향이 강해. 그리고 대부분 다 면접 조사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갤럽, 넥스트 리서치, NBS 이런 데서는 전부 이재명이가 앞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리아 리서치하고 한국 리서치도요. 다 이 친여 성향이 좀 있는 매체들이고 면접으로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코리아 리서치는 윤석열이 한 4% 높아요. 38.7대 34.5. 그리고 한국 리서치는요. 기가 막히게 35.5대 35.5 동일해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KSOI도 친여 성향이 강해. 여기는 ARS예요. 42대 40.6. 그래서 2% 차이. 그 다음에 알렌서치는 이것도 4%.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42.3대 38.4.
그 다음에 리얼미터가 제일 많이 차이 나네요. 한 6% 정도 차이가 나요. 45.2 대 39.7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심상정과 안철수는요 3, 4%대를 거기에 박스권에 딱 묻혀 있어요. 이것이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갤럽 하나, 넥스리서치 1% 차이, 한국갤럽도 1% 차이, 그 다음에 NBS는 2% 차이로 이재명이가 앞서요. 그러니까 8개 중에 5개는 윤석열 후보가 한 2%에서 한 4%, 동점에서부터 한 4% 정도, 5%, 6%까지 차이가 나고, 나머지 3개는 한 2%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게 이제 큰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으로 이번 주 내내 시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하는 기관이 5대 3으로 앞서. 자, 이렇게 되니까 여론조사 이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우선적으로 이 객관적인 팩트 중에 하나가요. 장남 불법이라든가 성매매 업소 다닌 거 이런 거는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아직. 왜냐하면 이게 이번 주 내내 한 거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김건희 씨의 이런 의혹들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악재 중에 악재가 다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대 3으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앞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윤 후보와 다르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조사에서 아들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 의혹도 거세기 때문에 향후 여론조사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두 후보 모두 악재를 만났고 자고 일어나면 새 의혹이 나오는 모습으로 가족과 관련된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당분간 지지율도 이에 따라 시청일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일수록 후보의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평가 중에 이준석 이 대표가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환장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환장하겠다. 예.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라디오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저희에게 호재가 별로 없었고 우리 측 악재가 하루 이틀 먼저 나와 선 반영됐다. 이 후보 문제도 꽤 심각한 사안들이 제기돼서 곧 반영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서요. 이거는 완전히 정치 평론가로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당 대표로서는 환장하겠다. 이렇게 착잡한 심경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여러분들 11월 5일 그리고 이재명은 10월 5일 이게 각각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여야 대표 선수로 딱 잡힌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한 90% 대 10%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 우세를 전망한, 아니면 또 다소간의 우세. 여론조사에서 이번 우리 대선의 경우에는 결선 투표가 없잖아요. 이기는 여론조사가 제가 9대1 정도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연말까지 골든 크로스를 이루겠다라고 했잖아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 뭐를 작동시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한 대비와 그리고 이 세밀한 이 홍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오늘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적으로 이 본인의 시대적 컨셉인 공정과 상식에서 볼 때 맞지 않다, 죄송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요, 윤석열과 함께하는 국민 후원금 모금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깨끗하다는 것이다. 깨끗한 돈을 모아주시면 깨끗한 방식으로 깨끗한 승리를 일궈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깨끗한 돈, 깨끗한 방식, 깨끗한 승리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선대의 젊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창의력을 드러내고 있고 당 대표로서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재정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잠시 기다리라 할 때가 참 마음 아팠다. 후원에 참여해 주셔서 빛나는 창의력들이 빛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수십조 원을 더 걷어가고 그걸 다시 나눠주며 생색내는 희한한 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요. 제가 감히 윤석열 정부를 꿈꿔 본다면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10만 원 그걸 돌려드리는 세금 환급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국가 세금 사용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해서 10만 원의 몇 배 이상 되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승리해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 후원회는 이 사회 저명 인사들이 중심이 됐던 과거와 달리 2030 세대가 중심이 돼서 후원회장도요 2030 세대가 맡았어요. 그래서 이 후원회장은 누가 했냐면 대학로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30대의 김윤호 씨, 그 다음에 98년 생이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30도 아직 안 됐네요. 23살이네요. 98년생 대학생인 이용진 씨가 후원회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김철수 씨죠. 이 관악에서 병원 하시는 분인데 저도 잘 아는데 이 김철수 이 원장이 97년도 한나라당 때부터 지금까지 최장기 후원을 해온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호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김철수 씨가 공동 후원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예비 후보로서의 후원금 많이 좀 여러분들께서 보태주시면은 그야말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약간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여론을 반전시키는 데도 크다. 그래서 이 후원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미국 선거에서도 후원금 액수가 언론에 다 보도가 되잖아요. 후원금 많이 거치는 사람이 이겨요. 예, 후원금 많이 거치는 사람이. 그만큼 열렬한 지지. 여러분들 이미 25억이 넘는 돈, 그러니까 지난번 경선 국민에서의 법정 한도에 단 하루 만에 채운 사람이 윤석열 후보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한민국 이 후원금 역사에 최초의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후원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재명 이 후원금 제가 아주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안 헷갈리게. 이번에요. 이재명의 경우에는 대장동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후원금 반환 건수가 지금 1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짧은 기간 안에 25억 그러니까 법적 상한액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대장동 사태가 벌어진 9월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반환금 사태가 이 반환 요청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63건에 2억 3,244만 원 반환 요청이 접수되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압도적 1위에 올라가 있다. 근데 이제 액수로 따지면요. 액수로는 이낙연 후보의 반환 액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 소액이 많고 이 후원금 낸 사람들이 이낙연은 고액권자가 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청 건수로는 이재명 후보가 263건 제일 많고 그리고 이낙연이는 101건 2.5배가 넘고 정세균은 27건 추미애는 17건 이렇게 됐는데 반환금 액수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경우에는 2억 3,244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낙연의 경우에는 3억 3,165만 원이에요.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 딱 1건이고 그리고 이 안상수 하태경 장기표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9월 이후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만큼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오늘 이제 입장문 아까 이 후원금과 관련해서 냈는데요. 또 한번 이준석 대표, 이재명, 말하자면 후보 아들 문제, 이준석 대표가 폭로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다만, 현 단계에서는 심각한 내용이 뭔지, 이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이 아들 불법 도박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딱 4시간 만에 사과한 거. 이거는 언론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자식에 대한 내용이 더 있다고 들었고 꼬리 자르기식 선제적 사과가 아니었나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오늘 SBS 라디오의 김태현 정치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자녀 관련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보도됐고 이 후보가 자녀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금태섭, 김병준 이런 분들이 네거티브 이제 공방 자제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네거티브 하는 것은 자유다. 언론의 검증이나 상대당의 검증이라고 하는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상대당 즉 민주당에서는 특정한 의혹이 나오면 상대 후보에게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주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점수 싸움이 된다. 몇 점 대 몇 점. 그게 다 누적돼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점수 싸움이라는 게 뭘로 나타나죠? 바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거티브의
요소가 있으면은 그거를 가만히 갖고 끌어안고 자제하면 우리가 손해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준석 대표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겸손한 자세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늦지 않은 시간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또 윤석열 후보가 추가적으로 또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과와 별개로 이 모든 과정 중에, 그러니까 사과를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아니면 해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모든 순간에 자세해야 한다. 이거 옳은 얘기죠. 예. 자, 이미 오늘 1차적으로 무조건 공정과 상식 틀에 맞지 않다.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발표했고요. 이 진상조사가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추가적인 사과와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요. 이 김건희 씨가 별도로 사과하는 거, 역대 후보 배우자가 사과한 적이 없다. 그래서 조금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인데, 저는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호감 선거예요. 전에는 누가 좋지? 누구를 뽑아야 되지? 이런 선거였기 때문에 배우자 조금 의혹이 있고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면 돼.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좋아하는 후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비호감도가 역대 가장 높은 선거다. 이게 과거 이 선거와는 정반대되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거의 그 본질적인 성격이 좀 달라. 예.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욕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요. 그리고 후보 비리 또는 배우자 비리 의혹, 이거에 대해서 이 민감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서너 가지의 특징을 볼 때 이번 선거에서는 김건희 씨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본인이든 의혹과 관련된 해명에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그리고 진정성을 갖추면 갖출수록 여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것이다. 그래서요, 저는 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건희 씨 부인, 만약에 이제 옛날 얘기들, 의혹들이 다 정리가 되면 두 분이 동시에 사과를 해라. 그래서 극적 효과를, 그리고 이재명과의 차별화, 그래서 좀 신선한 충격적 사과를 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권인숙 의원 결국 사과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 아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장제원 의원 사과하고 이 선대위에서 다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권인석 의원이 비판을 했어요. 이 장제원 아들과 관련해서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아버지 힘이 개입된 거 아니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장 의원이 입장문을 내놓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단정적으로 말하게 된 거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문을 권인숙 의원이 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말이죠, 이렇게 권인숙 의원과 같이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또 엉뚱한 거 또 꺼내가지고 어거지로 해명하고 또 거꾸로 더 공격하고 이러지 말고 깔끔하게 사과하라. 이렇게 다른 의원들도 배워라.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권인숙 의원이 바로 어제죠. 저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자녀 문제에 대해서 아들의 문제 해결에 아버지 힘이 개입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은 훨씬 더 논란을 키웠다. 자녀 문제 해결에 아버지 힘이 개입됐다. 개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가 결국은 말하자면 이재명 비호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의 파렴치한 발언이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비판하고, 그리고 이 아들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 힘 어떤 경우에도 개입되지 않았다. 이거를 장 의원이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권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고, 오늘 내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진솔하게 공개 사과하고 관련된 언론 보도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힌다. 이렇게 경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도 앞으로 이 민주당 의원들 아니면은 또 이 평론가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부풀리기, 여기에 대해서는요, 형사상 조치만 낼 게 아니라 민사 형사상의 조치를 다 내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홍준표 의원인데, 이 홍준표 의원이 참
백의 종군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이잖아요. 출발점이에요. 스타팅 포인트. 그리고 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번 야당의 경선을 갖다가 흥행을 키운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대구 선대위에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홍준표 결국은 윤석열을 도와주는구나.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문청답, 청문홍답권에서 이거 진짜 이거 합류한 거 맞냐? 그게 의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 제기됐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 홍준표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는데 결국 선대에 합류한 거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러운 판에 발 담그시는 거 반대한다. 선대위 합류 처리 안 되느냐? 또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더 욕먹는다. 이해하시라. 별 의미 없는 합류다. 그래서 의미가 없이 마지못해서 왜냐하면 이 고문을 맡게 한 거 어떻게 되냐? 그거마저 이거는 백의종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역할이 없다. 그것마저 거부하면 방관자라고 또 시비를 걸 테니 불가피한 조치다.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으로 논란이 종식되고 이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의미 없는 것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이 홍준표 의원이 경남지사 할 때 부지사였던 윤한홍 의원이 홍준표 의원 결국은 합류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아들과 관련해서 이 강용석 씨가 성매매 의혹을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아들의 도박 의혹에 관해서는 제가 어제도 누가 빨리 좀 고발하라고 그랬는데 1차적으로 고발한 사람이 강용석 씨예요. 이 강용석 변호사가 어제 결국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경기 남부청으로 배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임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 게임산업진흥법 관련 법률 위반,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가세현이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시했는데 고발인 주소지를 고려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추가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선대위층에서 마사지 업소 간 건 맞아. 그런데 그거는 안 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 강용석 씨 변호사 얘기가 성매매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업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올린 행위는 성매수 권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것도 빨리 좀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더 거짓말 안 하지. 그러면 이번 고발 행위와 관련된 강용석 씨의 법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이동우의 상습 도박 범행에 대하여 이재명이 인정했던 2019년도부터 2020년 7월까지의 범행에 추계해서 2020년 7월 이후 최근까지도 상습 도박 행위가 계속돼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동우의 성매매 범행과 관련하여 마사지 업소에 관한 후기를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이러한 것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따라서 이동우 씨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상 초법인 경우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후기 작성 행위 같은 경우는 처벌이 달라진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 1항 3호에 따르면요, 이런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동훈 씨가 후기를 작성한 업소들은 다른 후기로 미루어 볼 때 성매매 업소임이 분명하다. 이동훈 씨가 이런 일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상관없이 후기를 작성해서 올린 행위는 권유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사용한 이동훈 씨가 사용한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디는 장기간 많은 게시글과 댓글을 남겼다. 그러면서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유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동호 씨가 올린 글 중에 아래 글은 이런 처벌법 13조 위반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세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동호 씨의 추가적인 상습 도박행위, 그 다음에 성매매 처벌법상의 성배수 권유행위,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관하여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제는 뭐 이게 저녁 시간이니까 다 고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뉴스는 마치고요. 또 잠시 후에 다시 이 정청래 출당 조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성민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12월 대란설, 이재명 리스크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 원장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장성민 의원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는요,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